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작품일 텐데요. 작은 아씨들은 1868년, 1869년에 소녀들을 위한 책 좋은 아내들이란 부제의 1권과 2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작품이 발표된 1868년은 미국이 1865년에 끝난 남북전쟁의 상처에서 갓 벗어나 국가 재건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으나 미국은 여전히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씨들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극도로 제한되고 여성의 순종적이며 도덕적인 가치가 중시되던 보수주의적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로 그녀의 실제 자매들을 각각 작품에 등장하는 매그, 조, 베스, 그리고 에이미로 각색했으며 올컷은 이 4명의 중심인물로 하여금 겉으로는 청소년기의 여자아이들의 단순한 성장과정 이야기를 하면서 19세기 미국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을 담아낸 교훈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간 2주 만에 2천여 권이 팔릴 만큼 원작이 많은 인기를 얻었기에 1917년 버틀러 감독에 의해서 흑백 영화로 최초로 각색된 이후로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노래, 라디오,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됨으로써 대중적인 문화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 2020년에 개봉한 그레타 거윅의 작은 아씨들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그레타의 작은 아씨들은 원작과 그리고 원작을 재해석했던 다른 영화와 많은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 작품으로 가장 현대적인 시각으로 각색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작과는 다르게 어떤 캐릭터와 장면이 재해석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 작품을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해석이 담겨있기 때문에 유의하여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화는 자매 중 둘째, 조가 자신의 단편소설을 처음으로 출판하려 하는 편집장과 저작권료를 협상하는 원작에는 없던 장면을 추가함으로써 감독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는 원작에 없는 장면으로 그레타 감독은 이 장면에 대해 나는 루이자 메이 올콧의 모든 편지 교환 내용을 샅샅이 뒤져서 읽었다. 글을 써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녀의 상황과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퍼센티지를 높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나온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작은 아씨들이 단순히 내 자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성들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여성 예술가로서 돈을 벌며 살아가고자 하는 내 자매 이야기로 확장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재정적 독립은 캐릭터 매그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첫째 매그는 원작에서 비싼 옷감 때문에 남편 존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이를 잘 극복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육아로 인해 지쳐 존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영화에서는 옷감 때문에 빚어진 존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나고 결국 옷감을 되팔고 존의 새 코트를 장만하며 육아와 가난에 지쳐 우울해하는 매그의 결혼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소설에서 매그의 삶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순수한 사랑과 모성에 관한 부분들이 영화에서는 경제적 관점으로 옮겨간 것으로 이러한 각색의 변화는 당시의 여자들이 재정적인 독립을 위한 옵션이 전혀 없었던 시대와는 달리 현대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소유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대고모 캐릭터도 원작과는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현대적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인생의 목표로 세워야 성공하는 여자의 삶이라고 강조하는 마치에게 조가 반박하는 장면은 마치를 결혼하지 않은 싱글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비혼주의, 싱글라이프와 같은 현대인들의 변화된 결혼관과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대고모를 연기한 메릴 스트립은 할리우드 안팎에서 여성의 권리 옹호에 앞장서온 배우로 캐스팅 또한 작품의 의미를 배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와 프리드리히 베어 교수와의 관계에서도 현대의 결혼관이 반영되어 각색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원작 소설에서는 조와 프리드리히 교수와의 관계에서 프리드리히 교수에게 주도권이 많았다면 그레타의 영화에서는 그들의 관계가 훨씬 평등해지고 확장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소설을 비평하는 프리드리히와 맹렬하게 토론하는 조,
가족들이 사는 콩코드로 돌아온 조를 찾아와서 조의 가족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는 그의 장면을 통해 사랑과 결혼을 주도하는 것이 오히려 조에게 더 무게중심이 넘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원작 소설에서 나타났던 프리드리히의 권위적인 모습이 거의 없어지고 조가 작가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반려자로서의 모습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소설에서 주인공을 결혼시켜야 팔린다라는 출판사 편집장의 주장처럼 조의 결혼도 작품의 판매를 위한 설정처럼 암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장면은 여성의 결혼이 자기를 좋아하는 남성에 의해 수동적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능동적인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원작 소설에서 남녀의 결혼이 오직 남성의 선택에 달려있던 19세기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화는 원작과 동일하게 조와 프리드리히가 고모님이 남기신 저택으로 가난하고 고아인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시키기 위한 학교를 여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원작에서는 이 학교를 남자아이들만을 위한 남학교로 설정한 반면 영화는 각색을 통해 남자와 여자 모두를 위한 학교로 각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현대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더욱 적합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작에서 마치 가문의 기독교적 신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로 마치 부인의 기독교적인 교훈적 대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로 딸들의 베개 밑에 성경책을 넣어주면서 근면, 절약, 이웃사랑 등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소명을 내 자매가 내면화하도록 교육화하는 장면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기독교적 신앙은 소설처럼 강하게 등장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레타 감독은 명시적으로 기독교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마치 가문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동기인 기독교적 신앙보다 그들의 모습에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원작과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영화는 소설과는 달리 대사보다는 색감, 조명, 행동, 연출, 음악과 같은 비주얼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건은 소녀 시절에 행복하고 따뜻한 추억을 소환하면서 오렌지 톤의 밝은 색감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현재의 시점은 냉혹한 현실에서 고뇌하는 청춘과 도전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청색의 화면 구성을 선택하는 것처럼 색감을 활용하기도 하고 슈만의 나비라는 클래식 음악을 조가 베스의 죽음 후 자신들의 소녀 시절을 회상하며 내 자매와 로리의 행복했던 시간을 보완하는데 배경음악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영화의 지향점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작을 이미 접해보신 분들도 소설을 읽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느낌, 감동을 받을 수 있으며 영화는 문학보다 더 민감하게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대중의 인기나 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레타 거윅의 작은 아씨들은 현 시대의 시대상과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잘 반영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